번째 진위 논란 16. 지금부터 사이드 카드 만나보도록 하죠. 화성 올드하다. 생명체 너무 관심 있어. 사진. 근데 요 근래 2010년 12월에 공개된 사진이 논란이 됐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갖고 나왔습니다. 난 믿어. 아, 형은 내가 믿는 거야. 응. 형 믿음이 있어. 멀리 가야지 보여. 조악한데? 아니야. 근데 잘 봐봐요. 지금 보면 내 발로? 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단 말이지. 약간 개미알개 같아요. 응. 그냥 돌이지. 아니 근데 암석. 작년에도 사실은 SNS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나사가 암석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벽 구석에 마치 알에서 부화한 것 같은 이제 에일리언 같은 형체가 생명체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가 사진이 찍혀가지고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주계라고 불렀었어요. 어. 지구에서 우주선을 쏴보이잖아요. 거기 들러붙어 온다니까. 그 아유, 또 쏘는 거는 시작됐군. 오는 건 아니지. 또 시작됐군. 발 따르면 올 거 아니야. 허준의 상상극장. 화성 생명체의 존재설 네.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죠? 바로 1817년. 와 200년 됐어. 진짜 1877년 그렇잖아요.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스키아팔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나마 좀 많이 커지거든요. 외행성들은 가까이 접근할 때랑 멀리 있을 때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망원경을 봤더니 뭘 발견했냐면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누가 봐도 뭐 자를 대고 그린 것 같은 어떤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4년 후에 다시 관측을 했는데 그 수로의 개수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당시 공사를 좀 더 판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냥 화성에는 수로가 있다, 운하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화성에 운하다라고 처음 주장한 게 시초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된 거는 사실은 여기에선 정영진 옥만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뭐죠? 저희 세포였을 때. 예. 그때 착륙했던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가 있었거든요. 어린 것들. 거기서 찍은 사진이 사람의 얼굴을 한 바위의 모습이 찍혔어요. 네. 근데 화성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 문명체계가 화성에 있다. 이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겠네요. 나사에서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한 게 이 인면상은 빛과 그림자가 조화가 된 그냥 환영일 뿐이다. 공식 발표를 했고 사실은 의미 없는 형상이거나 뭐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변상증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구름 모양은 구름이 자기가 토끼 모양이 되고 싶지가 않잖아요. 혹은 뭐 하트 모양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비슷하게 생기면 사람들은 아, 저 하트 모양. 달에 토끼 있다고 그러는 것도 다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변상증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우리 눈에 익숙한 걸로 보려는 이런 네네. 뭐 증상이 있는 거죠. 대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화성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화성 탐사선이 뭘 보고 싶으냐? 당연히 미생물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기에 있는 메탄. 만약에 얘가 검출이 된다면 높은 확률로, 이것도 확률이 확실한 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아마도 미생물이 됐던 어떤 생명 활동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화성 위아래 이제 얼음이 굉장히 많이 있고 메탄도 네네. 계속 검출이 됐어요. 2014년 12월에부터 검출이 되기 시작해갖고 쭉 줄어들다가 또 희한하게 요즘 몇 달 들어서는 또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혹시 거기 밑에 정화조가 있나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스가 나오는 걸 수도 거대한 그 있겠죠. 정화조가. 근데 만약에 우주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화성이 됐던 어떤 행성이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가 있는 게 좋아요? 적당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아이들만. 귀여운 아이들이. 우리보다 너무 진화하지 않은. 네네. 귀여운 아이들이. 날 적대시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혼자보다는 저는 외계인 있는 게 좋아요. 적대시해도 혼자보다는 낫지 않아요? 적대시하면 죽는데 보는 순간 그래도 누군가 날 필요로 하잖아.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먹으려고 뭐 그다음에 뭐가 되겠죠. 그거는. 이거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지 행성에. 완전 포악해 그런 애들이. 확 하면 이거 봐라. 걔네가 이 안으로 전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명 활동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예요? 누르지 마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왜 이렇게 된다. 그 여기도 뚝뚝 나오고. 그렇지. 16위 화성 생명체 사진이었고요. 이어서 15위입니다. 800년 된 휴대전화. 이거 뭐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예.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네? 실제 이게요? 800년 된 실제 사진이에요. 에이, 이거 그러니까 못 믿겠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음모론이 있는 거고. 이게 2015년 12월에 오스트리아 그 짜스부르크 지역에서 한 고고학자가
13세기쯤으로 추정되는 그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폰을 발견을 했습니다. 버준 씨, 생긴 것만 봐도 전혀 요즘 것 같잖아. 버준 씨, 뭐야? 이런 건 하지 마. 13세기. 13세기야. 에이, 믿어줘. M16인데. 믿어줘. 이게 뭐야? 근데 선형 문자가 있네. 아, 그건 그냥 뒤에 사람들이 장난으로 해. 아니, 그지?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00년 전에 사용했던 선형 문자가 저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옛날에 그 지금 이미 끝난 브랜드니까 얘기 되겠지. 애니콜 전화기랑 너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예전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거지. 버준 씨, 왜? 버준 씨. 왜 이렇게 의심들을 해요? 아, 저거를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해? 제가 볼 때는 이거 에릭슨이나 뭐 이런 데서 소니나 이런 데서 광고용으로 그래 맞아. 광고용으로 우리 이렇게 만든 거겠지. 이거를 보고서 거주 씨. 근데 어떤 골동품 감별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얘기하기로는 800년 정도 된 건 맞는 것 같다. 맞대잖아요. 네? 아니 당연히 돌이 800년 된 거 걔 휴대전화입니다. 새긴 건 나중에 새긴 그치. 거지. 아 근데 휴대전화랑 너무 비슷하게 아니, 생겼어요.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아 오히려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거를 오파츠의 한 종류 아닐까. 아, 오파츠. 라고 생각을 오파츠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파츠가 이제 이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물건이 그때 당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브라 천문 원반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엔 도저히 뭐 파악할 수 없는 이 천문적인 것들을 뭐 아주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걸 만들어 놓은 뭐 청동 원반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오파츠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돼. 그 당시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너무 대표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되게 논란이- 1920년대, 10년대 예. 이때 그 당시 휴대폰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선 전화기가. 근데 진짜 무선 전화기처럼 들고 생긴 것도 무선 전화기인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냥 영상이 있거든요. 정신병자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고 가는. 모르는 아니 근데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이게 왜 오파치 가능성을 얘기하냐면 시간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누군가가 보고 저거는 우리 시대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저런 게 있었어라고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잖아. 타임머신? 그러니까. 아, 그럼 지금 왜 안 와요? 어? 지금 왜 안 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시공간이 혹시 흐트러졌어. 이 사람이 미래에서 온 사람? 그리고 우리 우리 인류의 미래가 저렇게 어둡다고? 어둡네. 형, 9,000년 후에 장동건 원빈이에요. 미래에선 내가 제일 날씬해. 장동건 다들 원빈이라고. 로봇가 알아서 해줘가지고 다들 뚱뚱해져서 이러고 있어. 내가 굉장히 날렵하다고. 알았어요. 맞아, 맞아. 예, 알았어요, 미래인. 알았어요. 보고 있으면서 믿질 않아. 진짜 안 어울린다. 미래. 미개한 것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14일 아홉 번째 교향곡만 작곡하면 사망한다는 9번 교향곡의 저주.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던 베토벤, 드보르자, 말러 등 여러 음악가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9번 교향곡. 이것은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 걸까? 아니면 음악계의 저주인 걸까? 9번 교향곡의 저주. 13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탄압을 전 세계에 생생히 고발한 안내의 일기. 하지만 아버지의 조작설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도 유대인과 반유대인 사이에서 진위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안내의 일기. 보물 지정 여부를 두고 7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의 금속 활자 증도 가자. 진품이라는 주장과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가품이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진위 논란. 증도 가자. 음모론 리턴즈 진리 논란 16, 10일입니다. 토리노의 수위. 예수가 사망했을 때 이제 예수를 시신을 이제 쌌었던 나중에 부활했으니까 네. 시신 요즘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위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입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시신을 쌌었던 그 수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예수 시대 이후에 이제 한동안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챙겼겠죠, 그렇죠?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대성당에 1578년부터 안치가 되어 있으면서 그 유명한 토리노의 수위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게 1898년일 거예요. 그때쯤에 이탈리아의 사진 작가가 이 수위를 이제 찍었는데 왜 우리가 음영이 반대로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네. 예, 그 네거티브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보니까 한 키는 180cm 정도 되는, 그리고 수염이 있고 그 형상이 갈색 자국으로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거기 보면 채찍질 맞은 현상이라든지 뭐 손목에 이렇게 못 박힌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수의가 맞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그렇게 들어맞아서 오히려 더 가짜 같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좀 있어요. 중세 위조설이 있는데 네. 이게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수의 속의 형상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는 설이에요. 그래서 근대적 사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그 모습을 거기 투영시킨 것이다. 이제 요즘에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게 이제 탄소연대 측정법이잖아요. 네네. 1988년에 세 대학이 연합을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1260년에서 1390년 사이 요 정도로 거의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아니라는 거네요? 이 수위가 만들어진 시점이 그 정도로 예.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어떤 순례자들을 좀 모으기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 예.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 미국의 한 국립과학연구소에 있었던 그 레이 로저스라고 하는 화학 교수가 생각을 하기로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논문에서. 2005년 측정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 중세 시대 1200, 1300년대가 나온 이유가 뭐냐? 샘플을 최악으로 뽑은 거다. 이 수위의 가운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끝 부분을 했는데 1532년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위의 일부가 탔었어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옆에다가 이제 당시에 천을 써갖고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채취해갖고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 어떤 건지 알죠? 십자가 형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못을 박는다면 못을 손바닥에 박을까요? 여기 손목에 박을까요? 손바닥에 근데 박았다고 영화나 나오지 이런 데서 다 않았어요? 손바닥에 손바닥. 박잖아요. 예. 예전에 중세 시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손바닥에 박혔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찢어지고 체중을 버틸 수가 없다. 여기를 박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 박혀 있냐면 손목에 박힌 걸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정황진 거냐면, 만약에 중세 시대 때 이걸 위조할 거였으면 손바닥에 박힌 것처럼 위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보면 오히려 예수의 수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위조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진짜인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니까. 그래서 허진 씨는 어때요? 이게 진짜 같아요? 진짜입니다. 저런 사람만 있으면 사기치기 진짜 쉽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일 없으면 그 약간 등쳐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허준 씨 피만 빨아먹어도. 그래서 사업을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9위 그리스 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라오콘 군상 조각.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조각한 뒤 고대 유물을 발굴한 것처럼 꾸몄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라오콘 군상은 정말 미켈란젤로의 자작극일까? 라오콘 군상. 8위 600년간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보이니치 문서.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문자 체계로 기록돼 있어서 수많은 학자들이 매달렸지만 모두 해독 실패. 마치 외계어 같은 보이니치 문서는 과연 누가 왜 만든 것일까? 보이니치 문서. 7위 1987년 요나구니 군도 해저에서 발견된 커다란 석조 구조물, 요나구니 해저 유적. 14,000년 전 생성된 인공 구조물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석기 시대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으로 자연 생성 구조설부터 외계인 기지설까지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요나구니 해저 유적. 이제 최상위권 6위입니다. 명성황후 초상화. 1910년에 이제 사용됐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책 속에 이렇게 보관했던 그 사진인데, 그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 이게 명성황후구나,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논란이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75년에 그 프랑스에서 그 라꼬레라는 이제 책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 책에 이제 그 명성황후 사진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제 뭐 복장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대충. 이 명성황후인지 아니면 그냥 궁녀인지, 뭐 예를 들면 신발을 좀 안 신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복장 자체가 왕비 복장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래서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의심 없이 봤던 그 사진이 사실은 명성황후의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교과서에도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성황후 사진은 네. 어떤 면에서 논란이 된 겁니까? 요게 이제 그 최근 8월에 공개된 그 초상화 같은 예. 경우에 보시면 너무 수수한데요? 그렇죠. 너무 수수하죠. 예. 하얀 평상복 차림이고 네. 두건 두르고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편하게 사람 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필 받아서 나 이렇게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려줘. 한 나라의 황후를 그냥 편하게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나라의 유교 역사상에서는 있을 근데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안 됩니다. 왜요? 안 돼요. 왜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니 내가 이것만큼 그리는 거 용서를 아니야? 못해요. 아 이건 용서 이건 못한다. 용서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왜냐면 황후의 이 옷인데 황후의 옷이나 황후의 얼굴 표정 모든 것들이 너무 허접해요. 그러니까 황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저렇게 못 그려? 오케이. 그럼 이거면 어때요? 네. 이걸 그리다 만 그림인 거야. 안 돼요, 그것도. 왜요? 왜냐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왜 요것만 안 된다는 우리는 그냥 셀카를 찍어도 돼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혹은 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마치 그 사람이 영혼이 이 그림에 깃든다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진을 막 찍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약간 저고리가 네. 뭔가 좀 더 우리는 잘못됐어요. 톤이 네. 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적외선 촬영을 해보면 부인 초상인데 부인 글자 위에 지워져서 잘 안 보이지만 민씨라는 게 이제 적외선 촬영 결과 이제 확인된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저고리랑 뭐 치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고리에 모라문 무늬가 있고 치마는 부평 촉골의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무늬가 사실 평민 계층은 사용하지 않는 분명히 지체 높은 사람의 무늬이긴 한 거예요. 수수해 보이지만 두 번째. 당연하게 평민들은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파도 이제 당시에선 굉장히 고급 양식의 소파를 사용한 거고 또 고급 가죽신을 신고 있더라. 그리고 또 명성황후 살해범으로 이제 지금까지 알려졌던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과 한 세트로 같이 있는 걸로 봐서 혹시 이제 우리한테 아픈 상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주장을 이제 갤러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황후가 두 권을 쓴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건은 서민들이 쓰던 방식인 거지 황실에서는 저 두건을 저렇게 흰색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좀 명성황후로 보는 건 심각한 오류다. 피카소 그림 보고 이상하다고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초상화잖아요, 저거. 그러잖아요. 근데 은근히 또 디테일이 또 살아있어. 그림자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왜 이집트 그림들 보면 다 이상하게 이렇게 했고 뭐 요런 아니 몇천 년 전 사진하고 비교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너무나 잘 그리고 이게 새로 현실을 유행하는 반영하는 양식일 아니, 수도 있는 거야. 조선 시대에 뭐 김홍도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그림만 알겠습니다, 봐도 훨씬 알겠습니다. 나아. 예, 알겠어요. 예, 끝나고 더 얘기하시고 이어서 5위 M16 사이드 카드의 데뷔를 장식할 5위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 이건 거의 히든카드인데 이 카드 자체는 스티븐 잭슨 게임즈에서 1994년에 냈었던 카드인데 카드 양이 꽤 많아 보이죠? 이게 네. 보드 게임인데 526장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게임 출시 당시엔 너무 쌍시업 어렵고 붙여야죠. 너무 복잡하다 카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 이게 좀 외면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카드 중에서 한 장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어떤 얻는데 카드요? 야 94년에 난 거예요. 예. 클린턴의 목줄을 쥐고 있는 힐러리를 묘사한 카드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성스캔들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힐러리가 부각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힐러리 손에 꽉 잡혀 있는 클린턴의 모습이 좀 루인스키 보였었고, 때문에. 네, 그리고 2010년도 멕시코만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태안의 유출 사건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전 세계가 다 놀랬던. 그래서 왜 그 새가 기름을 뒤집어진 채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찍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 파먹는 박테리아 카드도 있는데 왜 우리 몇 년 전부터 슈퍼박테리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사망률이 높아서 예를 들면 근육 갉아먹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50%나 된다는. 그래서 뭐 치료제나 뭐 항생제 전혀 말을 듣지 않아서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카드에 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예측한 게 아니냐. 근데 그러기에는 카드가 양이 너무 많아요. 14장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으면 그렇지. 이건 100%인데. 근데 제가 만들어도 원전 사고 늘 거고 대재앙을 낸다면 박테리아 늘 원전 거고 아니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무조건 넣어요. 결국 콜럼버스가 달걀을 깼을 쓰나미 때 넣고 그거 누가 못하냐라고 아니, 하는 거 진짜로. 비슷한 진짜 거야. 내가 생각을 했어. 카드 이름이 일루미나티 카드잖아요. 근데 일루미나티는 우리가 전 세계를 지하에서
그러니까 음의 세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이런 얘기가 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마도 이런 네. 예언들이 실제로 맞은 게 아니냐. 이 개발자는 혹시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에서 의견을 네. 낸 게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한 개도 몰랐어요. 그 사실은 예전에 이거 뭐 개발하고 할 때 그럼 90년대 하여튼 부하 직원한테 그냥 비밀 결사 조직인 그 일루미니티 그 조직의 사이트를 해킹해봤는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있었어요라고 그냥 받아서 한 것이다. 그렇죠. 자기네가 그 계획을 일루미나티들의 계획을 너무 상세히 알았대요. 그래서 90년에 갑자기 정부의 비밀 요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다 압수해가고 수거해가고 막 그랬었을 때 그러다가 우여곡절이 있고 막 그런 법정 공방 끝에 네. 출시한 게 94년에 출시한 거다. 네. 그럼 우리는 뭘 한 거냐? 일루미나티의 정말 목표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목표들을 정말 엿보고서 그거를 카드로 만든 거다. 즉 이건 진짜다. 파일들이 만약 해킹한 파일이 있으면 공개를 해라. 왜냐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위험에 공동 대응해야 되지 네, 않겠느냐. 네. 이런 목소리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은 그 파일이라든지 뭐 경로 뭐 전혀 지금 이게 공개를 안 하고 이 있어요. 사람이 일루미나티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팔려고 장난치는 거죠. 네. 나 그렇게 생각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나도 생각해. 어그로를 과하게 끄는 게 아닌가.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한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문제는 당시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제이슨 알딘의 팔에 그려진 타투가 일루미나티 카드와 일치한 것. 예언이 적중한 걸까? 우연의 일치인 걸까? 일루미나티 카드의 진실은 무엇일까? 진짜인 음모론. 제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뉴욕 지하 금고입니다. 오. 뉴욕 다 다녀오셨죠? 금고 아니, 뭐 뭐- 서유리 집에도 있는데 그거 뭐 마늘 밭에도 몇십억이 있는데 뭐 근거 없겠어요. 이게 왜 믿을만해. 음모론이에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다 아시죠? 네. 그 돈을 찍어내는 사실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거기에 지하 금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하 24m에 위치한 금고에 보관된 금의 양이 이야기하기로는 6,200톤입니다. 6,200톤. 전 예. 세계 금의 가장 많은 거를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문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겼잖아요. 이라크군이 이겼잖아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빚더미 않습니다. 미국이 계속 무기도 대여해줬죠. 전쟁 배상금도 금으로 갚아야 되죠. 무기에 대한 것도 금으로 갚아야 되죠. 뭐 식량에 대한 것도 금으로 갚아야 되죠. 유럽에 있었던 모든 금이 쏙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때 미국이 한 세계 금의 3분의 2 정도를 미국이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음모론이죠? 그러면 실제로 있는 곳이면 네. 논란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만큼 6,200톤 정도의 금이 있을 거냐, 누가 검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만큼의 돈다발 쌌는데 제일 위에 것만 진짜고 나머지 다 신문진지 어떻게 아니야? 라는 거죠. 아니 뭐 사유재산인데 증거를 보여줄 이유가 있나 아니 싶기도 왜냐면 하고. 금이 있어야지만 화폐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죠. 이게 만약에 없다 그리고 그걸 자기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세계 경제를 그냥 자기가 주무를 수 있다는 거니까 미국이.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금을 내놓으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 금은 사실은 예를 들면 10만 톤만 놔두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렇지. 돌려막기. 돌려막기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나와 있는 금들 다 합하면 한 20만 톤 정도라고 보거든요. 거기 그러면 6천 톤이 들어가 있으니까 30%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아니, 2만 톤, 네. 3%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20 나머지 어디 있어? 꼭 우리 이북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차고 있어. 이빨에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있는 거죠. 녹여서 다 모아놓으면 가로 세로 높이 25m 안에 다 들어가요.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6천 몇백 톤이라고 하면 있을만하다. 사실 몇 미터 안쪽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금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 금괴 투어가 있긴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근데 그 투어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 미리 예약을 하고 그 보안 검색대를 거쳐서 들어간 다음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준대요. 창살들이 쫙 있고 거기 금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괴들 거기서 보고 살짝 손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살짝 터치까지는 가능하대요. 근데 그게 진짜 금이죠. 나는 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인가 거기서 자카르타에서 갔는데 거기도 금괴를 만질 수 있게 했는데 누가 봐도 금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평생 인출할 일 없어요. 그렇죠? 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이거 다시 인출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없기를 원하고 없을 거예요. 미국
미국이 망하지 않는 진짜일까? 이상 그렇지. 진짜일까 이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죠.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금괴들이 있는 데를 그냥 아무나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철골 강화된 콘크리트로 벙커를 3개 쌓아 만든 궁궐의 출입구는 당연히 딱 하나만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금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그냥 자기가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폐쇄로 해서 원격으로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짜를 굳이 뭐 할 필요 있어요? 아니지 미국이 그걸 다 써놓고 그렇지 따로 쓴다는 아. 거죠. 따로 다른 데다 비자금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꿍꿍이로 다른 데로 쓰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화폐를 지네 그치. 맘대로 발행한다. 굳이 미국이 맞아요. 굳이 뭐 저 국방비가 천조인데. 아무튼 뭐 뉴욕 은행에 돈을 좀 넣어놓으신 이독실 씨는 네네. 아, 금을 그 좀 돈이 넣었습니다. 날아갈까봐 좀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카드를 가져오신 거예요? 아유, 지금 금이 꽤 되거든요. 이 말을 하고 예. 싶었습니다. 이름표도 금색이다. 한심해. 그러니까. 예. 이어서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 이독실 씨 호명해 주시죠. 네,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요. 바로 정영진 씨입니다. 네. 음모론의 최고봉, 음모론의 궁극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든 카드 오픈.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자. 어. 오늘은 제가 시간 여행을 직접 한 사람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실화인가요? 실합니다. 이거 팩트인가요? 팩트입니다. 예. 2000년 주로 초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뭐 인터넷 포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슷한 거죠. 여기에 타임 트래블 언더바 제로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해성같이 등장합니다. 내가 2036년의 미래에서 온 존 티토라는 사람인데 2034년에 만들어진 타임머신 그리고 2036년에 나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도 나는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이고 네. 또 정부로부터 어떤 임명을 받고 이 시대로 왔다, 2000년으로 왔다. 아니 네가 타임 트래블이냐? 진짜 들고 2000년대 발상답다 진짜. 아니 우리 좀 진지하게 들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 얘기하면서 진짜 됐잖아. 거봐, 난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계속 태클 걸어. 얘는 뭐야? 들어봐.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아서. 알겠습니다. 하지 마. 좋아서. 근데 정말 이대로만 해주시면 못해 우리. 나도 안 해. 게시판에 우승이 아이디가 너무 촌스러워. 너무 촌스럽잖아요. 이거 맞아요. 밀레니엄 컬처야. 서유리 씨 너무 좋아하시네. 그게 아니라 형 감성이 딱 90년대 학번 감성이잖아요 지금. 얘가요? 아이디가. 2038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2038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휴대용 컴퓨터 IBM 51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이유를 바로 이 존 티토라는 사람은 비밀로 합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겠네요. 아니. 야, 네가 시간 여행자면 나는 그치. 뭐라고 했을까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이 존 티토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2036년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타임머신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다 공개를 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네. 컴퓨터 찾으러 온 군인이라고 임무를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엔지니어도 아닌데 무슨 설계도를 그려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존 티토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좀 믿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오케이. 봐봐요. 이라크전 발발하는 거, 광우병 파동, 그리고 동남아 쓰나미 사태 이런 것들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한 게 사실은 다 맞은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05년에 미국의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은 취소를 하게 되고요. 2015년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 존 티토의 말이었습니다. 존 티토가 말했기에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돌아간 사람의 시점에서 본 시공간이 따로 있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만약에 다른 시공간에서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시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해요 미래인. 이 존 티토가 정말 미래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존 티토는 아직도 있어요? 떠났습니다. 언제요? 미래로 떠났죠. 어. 언제 떠났냐면 2001년 3월 그러니까 2000년 11월에 왔잖아요. 네. 몇 달만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글만 싸질러 놨다. 글 싸고 튀었다. 예. 싸티.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시긴 이릅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에는 사사티가 또 있어요. 사사팀 뭐예요? 사진만 싸지르고 또 튄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미래에서 와서. 자, 1900. 오 사진. 오. 이거 좀 신빙성 있어요? 1940년대 사진입니다. 어. 찾아보자. 뭔가 이상한 사람을. 자, 저기 있네.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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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자 티. 이거 요즘 티잖아요. 그렇죠. 저 울버린 컷 아니에요? 울버린 컷? 그런 약간 울버린 느낌 있네. 이런 모습은 당시에는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네. 40년대를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 아니 주장은 안 하고요. 이분은 그냥 사진만 싸지르고 가셨거든요. 자,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예. 자, 우리가 지나가는데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봐봐. 아무도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 네. 근데 사실 요게 포샵이에요? 말도 안 일단 돼. 이건 1940년대 사진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M자 마크에 대해서는 1924년에 몬트리올 마룬스 아이스하키 팀의 단체 복장이 이 M자가 그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런 옷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도 신박한 아이디어템이라고 해서 나오던 아이디어템들이 있었대요. 뭐 선글라스 이런 게요? 그렇죠. 얼리 어댑트네요, 그냥. 네, 아, 근데 진짜 패션 리더인 거네요. 시대를 앞선 패션 리더였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시간 여행자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들이 보고 아니다. 걘 우리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스터리로 남아지게 됐다는 거죠. 뭐 논점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 여행에 대한 그 로망은 인류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망을 오늘 한번 음모론을 통해서 한번 좀 밝혀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히든카드 만나보죠. 정윤주 씨. 네, 다음 히든카드 오픈할 잡식남은요. 저희 씨를 노리고 있는 우리 최성준 씨입니다. 씨를 노리고 있지. 시를 노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겠는데. 바로 제 주제는 히든 카드 오픈. 동방견문로. 동방견문로. 아, 마르코 폴로가 쓴 네. 그렇죠. 책이죠? 우리가 알기로 13세기에 이제 예. 베네치아 공화국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2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기록한 책이라고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이 과연 마르코 폴로의 상상이냐 아니면 진짜 경험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인이잖아요. 상인들이 또 약간 조금 뭐 입담이 세죠. 그러면서 아마 중동 쪽 어디쯤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른바 생목인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죠. 아랍 상인들이 오며 가며 했던 실크로드에 얘기들을 서서 그렇죠. 주워 들었다. 주워들은 얘기들을 네. 그냥 이렇게 자기가 더 좀 윤색해갖고 양념 좀 치고. 양념 많이 근데 MSG 그렇기에는 또 많이 자세한 부분은 어쨌든 양저우라는 도시에 가서 3년 동안 관리로 일을 했고 그럼 중국어를 잘해야 될 텐데. 그의 주장대로 몽골족 오데칸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야. 받아가지고 관리를 지냈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약간 몽골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다면서요. 아직까지도 서방 있죠, 있죠. 세계에서는. 그래서 왠지 야 내가 누구랑 친해. 지금 따지면 야 내가 푸틴이랑 친하다. 만약에 일기처럼 뭐 혹은 항해 일지처럼 그날 남기게 되면 그게 틀렸으면 굉장히 의심 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0몇 년을 있다 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 다음에 쓰기 시작하면 그렇지. 당연히 가물가물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 있으면 모를까 연도가 약간 틀리는 거 정도는 근데 동방견문록을 보면 네. 젓가락, 풍습, 만리장성 예를 들면 만리장성, 근데 인쇄술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동방 풍문록 이렇게 쓰면 나는 뭐라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견문록은 지가 직접 봤다는 거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 마르코 폴로 다리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의 이름이 원래 루거우차오라는 다리예요. 네. 800년 이상 된 다리인데 왜 여기를 마르코 폴로 다리라고 했냐면 동방견문로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는 없고 난간의 사자석상은 정말 독특하다라고 썼거든요. 이거는 와서 봤어야 하는 그렇죠. 내용인데 그걸 썼다는 거지. 사실 허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감옥 확인이 같지 안 않고 되니까. 어. 그렇죠. 뭐 주장을 사진이
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는 그 당시에 뱀, 악어, 코뿔소 이유럽 지역에 없는 없는 거지. 생물체에 대해 썼을 때 그렇지, 다들 진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다 확인이 된 거죠. 조윤주 씨는 완전히 이거 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있어요? 마르코 폴로 선생의 별명이 100만이에요. 뭐만 얘기하면 거의 한 100만 명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한 100만 달러가 이렇게 있어. 금이 한 100만 톤이. 그러니까 늘 100만이 100만이 아저씨, 100만이 아저씨. 100만 아저씨. 100만 약간 아저씨. 허세가 좀 있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상인들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내 허세 좀 보태면서 했고 또 그리고 이건 직접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베네치아랑 제노바 사이에 전쟁이 나서 음, 또 운 없게 포로로 끌려가요. 참 비고하네요, 이 사람도.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서 무용담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작가한테 로맨스 작가였던 루스타첼로라는 사람한테 내가 여기선 이랬고 저래선 저랬고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갔다 왔다고 믿으세요? 안 갔다 오고 상상으로 썼으면 오히려 난 더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한다. 거지. 장각에 3박 4일 효도 여행 갔다 온 어머님이 중국 대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MSG가 첨가돼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건 것만으로도 좀 약간 네. 새로운 사실이라 흥미롭네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서 네. 죽기 전에 마지막 딱 이 말을 남기고 죽어요. 내가 본 것에 반도 말하지 못했다. 그걸 대단한 이제 우리가 사람이에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수십 년 동안 뻥치다 보면 나 스스로도 진실이야. 속는 거야. 마르코 폴로는 리플리 리플리 증후군이었다. 가능성이 있네. 한 3년 더 사셨으면 외계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 근데 진실이 뭐든지 간에 이 동방 견무로 인해서 유럽의 인쇄술, 뭐 화약, 나침반 이런 것들이 좀 개량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콜럼버스가 이걸 보고서 꿈을 키웠대요. 맞아요. 저런 데가 있어 동방에. 그럼 내가 한번 예. 저쪽으로 가서 인도를 찾아볼까? 난 인도를 내가 바다로 찾아야겠다. 이 그렇죠. 생각을 한 그래서 거잖아요. 가면서 사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누군가의 허세가 누군가에게 허세 허세일 아니라고요. 수 있다는 게 허세 아니라 약간의 과장. 별명이 백만 선생이었다면서요. 어쨌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교과서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심지어 밝혀내지도 못해요. 네, 최성준 씨의 히든카드 동방견문록 잘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았네요. 허준 씨. 제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달기지설입니다. 아이고 사고랑 그릇 나오겠다 오늘도. 아니 근데 너무 좀 뻔하지 않아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너무 뻔해. 음모론의 시작, 음모론의 르네상스, 음모론의 전 세계화. 여긴 달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이니까 형 진짜 힘 써주세요 한번. 맞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달은 항상 같은 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달 뒷면은 항상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달 뒷면에 옛 나치의 잔당들이 지하 기지를 세워놓고 지하예요. 지하기지. 달을 파고 지하 기지를 설치해놓고 나치 애들이 아유, 못다한 아니 꿈.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지구를 세계적으로 정복하지. 그랬겠지. 달 착륙부터 시작해서 핵탄두 뭐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모든 기술 어디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죠. 독일에서 왔어요. 나치 독일에서 왔죠. 나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진층은 거의 다 미국으로 가고 거기에 기술진은 전부 다, 다 예, 독일에서 온 거지. 소련으로 갔어요. 아니 달로 갔다. 히틀러가 어디로 갔어요? 달로 히틀러 어디 있어? 달. 히틀러 시체 찾았어? 히틀러 시체요? 얼마 전에 기사 나지 않았어요? CIA 문건 55년까지 살아있었다고. 살아 있었다. 봐봐. 히틀러 시체 못 찾았어. 진짜로요? 그 미국에서 뭐 공개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진짜 메인 핵심 세력은 살아남아 있다는 거지. 달의 지하 기지에. 그 중에 하나는 달로 갔다.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달로 가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자. 그래서 달 뒷면으로 가야 돼. 왜? 앞면에 있으면 망원경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달 뒷면으로 가서 기지를 세우고 지구 침략을 계획했다. 이게 바로 달 지금은요? 음모. 왜 걔도 거기 있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 언제 올 거예요? 언제 와요? 생산되는 광석이라든가 뭐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달에는 없어. 근데 이 달기지설은 뭔가 업데이트된 게 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업데이트된 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2017년 9월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가 네. 달 탐사 위성을 가구야라는 그 달 탐사 위성을 쐈는데 달 뒷면에 무려 직경과 깊이가 50m에 이르는 수직 동굴이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금괴를 숨겨놓고 있지 않을까요? 많이 가져갔어요. 그쵸? 봐봐, 인류가 캔 톤이 20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미국이 그 금의 정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6천 톤 가지고 있어요. 네, 3%밖에 안 되죠. 19만 4천 톤 어디 갔을까? 우리 집에 있어? 아니 근데 정말로 넓은 둥그런 분화구가 아니라 원통형으로 이렇게 수직 동굴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참 뭐 그럴듯하네. 아니,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그게 외로울 것 같아. 아니 원래는 1942년에 네. 로켓 비행기 접시를 타고 뭐 우주로 갔다, 달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들이 만든 비행 접시가 직경이 60m입니다. 높이가 45m예요. 10층 높이에 달해요. 오, 한마디로- 접시가 아니라 거의 뭐 도시락통이네요. 차다리. 이것도 유선형이라고 생각해줘요. 아, 이렇게. 오케이. 그래야 접시지. 네, 그렇죠. 접시다. 도시락통은 뭐야? 알겠습니다. 공기 저항 덜밖에.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달에 착륙해서 지하 기지를 건설했다. 왜냐? 65m잖아요. 접시가 이렇게 딱 65m면 맞구나. 탁 맞아서 이 밑으로 쏙 내려가죠. 뿅뿅뿅뿅 알죠? 우리 비행 접시에서 동그란 원통형으로 뿅뿅뿅뿅뿅 내려가서 만든 거죠. 돈이 참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 나치 망했잖아요. 봐봐요. 전 세계의 돈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예요? 지하에서 유대인.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이죠. 요 스타일. 그 유대인들의 돈들을 전부 다 나치가 몰수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맞아. 일정 부분은 당연히 이쪽 개발에 쓸 수 있었다라는 음모론이 있는 거죠. 아니 그 시간 여행자랑 달기 시설이랑 뭐가 더 생뚱맞아요? 저거는 팩트는 사실은 거의 없었잖아요. 이건 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팩트가 있어요? 아, 무리하지 마요. 놀래 준비하세요. 예? 아, 여기 팩트가 DC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로켓 기술이 뛰어났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인정. 독일은 패망 직전까지 세계 최초 탄도 미사일인 V2 로켓을 인정. 개발을 해서 실제 런던을 향해서 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V2 로켓 개발 책임자였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와 기술진들이 이 나치 패망 이후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사를 그죠? 나사 창립 멤버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미국의 성공했네. 우주 계획인 잘 갈아타네요, 그럼 라인을. 이때 당시 미국 우주 계획인 아폴로 계획의 책임자인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 브라운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아무리 로켓 뭐 기술을 개발해도 이게 예. 달까지 간 지금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막 이런 데들도 다 지금 달에다 탐사선 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렇게 노력했다면 감옥이잖아. 그러니까 달 감옥에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 교신 좀 해봐요. 달 뒷면에 있었어. 예.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조작되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일 공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보도. 프랑스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한화로 620억 원 상당의 무려 1,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나네. 이거 엄청난 양이네. 그죠? 거의 서울 인구 거의 다 투약할 수 있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건 사상 최대 규모뿐만 아니라 바로 코카인이 발견된 장소 때문이었는데요. 혹시 콜라에 코카인을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님? 코카인이 발견된 곳이 바로 프랑스의 C콜라 공장으로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C콜라에 코카인을 넣기 위해 반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 그 C콜라 이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 이게 한번 콜라에 빠지면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죠. 중독성. 맞아. 뭔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사실 1886년 약사였던 존 펜버턴이 코카잎 추출물을 첨가해 C콜라를 처음 탄생시켰다는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이후 국제의학계가 코카인을 마약으로 규정. 1929년부터 C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규제가 들어간 다음에는 마약 성분으로 규정된 코카인을 계속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C콜라에 코카인이 들어있다는 음모론을 부추긴 것이 있었으니 C콜라는 발명 이후 제조 레시피가 극비리에 보관되며 신비주의 마케팅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C콜라 1%의 비밀 성분으로 불리는 머천다이즈 7X. 밝혀지지 않은 그 1% 비밀 성분에 대한 갖은 추측과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이 됐으니 C콜라 속의 머천다이즈 7X가 코카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진 거죠.
전 세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음. 비행기도 같이 안 탄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근데 극비리의 물질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모든 정보가 오픈되지 않을 때 얘기지. 식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철저한데 마약 성분을 넣었으면 1mg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공장에서 그럼 코카인 왜 넣습니까? 왜 그곳에 코카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C콜라 공장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사촌 누나가 그 C콜라 회사의 마케팅 부사장이에요. 전화해 봅시다. 전화 연결. 성분 얘기를 물어봤거든. 정말 모르냐. 아 솔직히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래 부사장인데. 정말 모른대요. 정말 자기네 임원들도 정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진짜 아는 사람이 3명인가?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8위 공개합니다. 은밀하고 미대한 실험의 비밀. 이번엔 미스터리계의 고전이자 음모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명 레인보우 프로젝트로도 불리는 필라델피아 실험 취재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실존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음모론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43년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에서 2차례 진행된 이 실험은요. 적군의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강력한 자기장으로 해군 구축함을 감추는 일종의 스텔스 실험이었습니다. 당시에 테슬라, 아인슈타인 등 네로라는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험이 진행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 중 자기장이 엘드리지 함을 감싸더니 푸른 안개와 함께 배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정말 놀랍게도 약 20분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약 500km나 떨어진 버지니아주 노퍽을 거친 뒤 배가 다시 필라델피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배가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물리적으로 사실 좀 이뤄내기 어려운 일이라 믿기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음모론이 생겨난 겁니까? 사실 이 실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요. 전직 해군인 칼 알랜드가 자신이 버지니아주로 순간 이동한 엘드리지 함을 목격했으며 미군이 실험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실험은 한 적도 없으며 모두 소설입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됐다는 날엔 엘드리지 함은 필라델피아에 없었고요. 음모론을 퍼뜨렸던 칼이 탑승했던 상선 역시 그날 버지니아주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험은 존재했고 미군이 은폐하는 거다라는 음모론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명백히 사실이 아닌 실험이고 내용 자체도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 왜 진짜다라는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실험 음모론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테슬라,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진짠가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실존하는 미군의 군함과 필라델피아라는 정확한 지명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실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알려진 실제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기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있었던 사실이면 군도 이걸 기록하게 돼 있고 이건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이 해군에 이 자료가 없다는 그 부분까지 수상하게 여깁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해군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록을 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없고 하지만 실험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부는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단골 소재니까요. 실제 증거도 없을 뿐더러 과학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필라델피아 실험. 언제쯤 음모론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7위를 공개합니다. 호주 UFO 비밀 문건은 어디에? 지난 2011년에도 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UFO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6일 공개합니다. 2003년 발표된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 아이까지 낳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당시 로마 교황청은 카톨릭의 믿음과 교리에 위배된다며 맹비난. 몇 년 후 소설이 영화화됐을 땐 일각에서 관람 금지 운동을 일으키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적인 그 종교관이 확실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이런 나라들에서 볼 때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아무리 소설이라 해도 교리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소설성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2007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은 음모론자들이 예수 가족의 묘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한 동굴 무덤을 찾았는데요. 무덤 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비문이 새겨진 유골함이 있었고요. 유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예수와 마리아는 부부 사이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아들 유다의 DNA가 일치, 예수와 마리아의 DNA는 불일치. 가족이었던 예수와 마리아가 부부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것이죠. DNA가 다르다고 부부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나 갖다 붙여도 그러니까. 그건 부부가. 유다랑 예수가 DNA가 일치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결국엔 배신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인데 그게 어떻게 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요. 유골함의 이름은 기원 전과 기원 후 1세기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쓰던 이름입니다. 무덤 속 유골의 주인을 성경 속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조가 불가능한 게 실제 우리 예수의 DNA를 압니까? 모르죠. 그냥 갑자기 그 무덤에서 그걸 대조해서 뭐 맞지 않다고 부부고 뭐 아들이 이거를 단정한다는 건 좀 억측인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5위 공개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배우? 고전 명작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마음을 애태우는 신살칼로 열연한 배우 레슬리 하워드. 자, 그는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전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레슬리 하워드는 전쟁 중 사망.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3년 6월 1일 하워드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영국의 브리스톨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항공기가 스페인 북부 비스케이만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추락. 결국 하워드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야, 아무리 뭐 전쟁 중이라도 민간 항공기는 공격 안 하지 않나요? 원칙이죠, 원칙. 그래 전범이죠 그런 게. 예. 누가 공격한 거예요? 자, 당시 독일은 민간 항공기를 연합군의 전투기로 오인해서 공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이안 콜빈에 따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격추시키라고 지시한 게 분명합니다. 반나치 성향을 가진 하워드를 평소 히틀러가 눈엣 가시로 여겨서 하워드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하면 대중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를 염려해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키면서 죽인 건가? 아, 근데 그것만으로 히틀러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뭐
히틀러가 나쁘니까 그냥 뭐든지 히틀러가 했다 그러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레슬리 하워드 죽음에 대한 음모론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 정보부장으로 참전했던 윌리엄 스티븐스는요. 레슬리 하워드의 매니저 알프레드 첸홀스와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키와 얼굴형 헤어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독일군이 매니저 첸홀스를 처칠로 착각해 민간 항공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경호원이나 뭐 의전 등을 보면 오해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외모만으로는 닮았네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모모했지만 모모하지 않은 남자.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PC 백신 거물 감옥에서 자살. 1987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며 보안업계의 선구자라 불렸던 존 맥어피. 그런데 스페인 감옥에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PC 백신의 선구자잖아요, 저분이.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스페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존은 컴퓨터 보안업계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후 폭행, 살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고요. 급기야 지난해 탈세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던 존은 지난해 스페인에서 체포. 그런데 미국 송환을 앞두고 갑자기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으로 가면 뭐 형량이 확 높아질 거였다든지 뭐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미국 정부에 가서 밝히면 안 되는 뭔 비밀이 있거나 뭐 이랬나?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메가피는 알아선 안 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자살 당한 거다. 뭐야? 나의 추리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넌을 중심으로 일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요, 그가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라고 주장했고요. SNS에서 샵 메가피 didn't kill himself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만한 정보를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보안이니까. 음모론자들이 존이 자살당했다는 음모에 혹한 또 다른 이유.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진짜 나인지 알도록 오른팔에 문신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체포되거나 실종되면 엄청난 양의 기밀이 공개될 겁니다. 또 어떤 기밀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가 어떤 기밀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존은 생전에 자신이 정부와 CIA 요원, 바하마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된 파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사망한 존은 가짜이며 진짜 존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존이 가짜라는 주장이 있다면 존이 얘기한 대로 네. 이 문신을 좀 찾아보면 되지 않나요? 저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 시신의 그래요. 팔을 딱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스페인 당국은 존의 시신을 부검 결과 명백한 자살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문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없네, 없어.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존의 죽음에 더욱 의문을 품었고요. 음모론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2위 공개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그게 독살하겠나요? 쉽지 않은데.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2달 뒤 로마 성당 2곳에서 잇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9일 공개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 운영 체제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요즘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 A사의 서비스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A사가 음모론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스위스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있잖아. 얼마 뒤에 스위스 여행 정하고 떴더라고요. 친구랑 있을 때 의자 사야지 라고 말했더니 인터넷에 의자 광고가 떴다니까요? 자, 일부 A사 이용자들에 따르면 A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브라우저,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사용자의 목소리를 24시간 도청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광고 제공에 사용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빅데이터 만드는 건 유명하잖아요. 음성을 안 본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긴 하다. 자, 그리고 이런 음모론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A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및 오디오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란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항목 때문에 음모론이 더욱더 확산된 겁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홈스피커에서 음악 틀어줘. 이렇게 명령어를 말하는 경우등 일부 상황에선 사용자의 음성을 기록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어와 비슷한 발음이 들릴 경우 인공지능이 잘못 인식,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A사의 도청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하지만 A사 측에 따르면 목소리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권한 허용으로 수집된 음성 데이터 역시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맞춤형 광고가 노출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A사 포함 스마트폰 내 앱들에서 사용자도 모르게 음성 파일이 전송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 우연일치라고? 실제로 A사 기반의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은요, 검색, 기록, 위치 등 생활 패턴을 분석한 정보를 조합, 즉 옛날에 한 번쯤은 검색했거나 관련 게시글을 클릭했던 정보 등 A사에서 워낙 나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뭔가 관심 있던 건 내가 클릭했던 기록이 남아서 아니, 하도 사재끼니까 예. 샀던 게 자꾸 떠. 검색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이거 검색했던 게 분명해요. 육중날, 면도날이 자꾸 뜨거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은 편해졌지만 편리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음모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8위 공개합니다. 모모모 연쇄 사망 사건. 2017년 8월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이송된 한 남성.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죽음이 알려지자 세상에 이번에도 또 죽었다고? 분명 뭔가 있긴 있나 봐.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또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고. 뭐죠? 사망한 남성의 정체는요, 수단 주재 러시아 대사 미르가야스 쉬린스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쉬린스키가 사망한 2017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해외 주재 러시아 대사 4명이 총상과 심장 질환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사망한 4명의 러시아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관 7명과 러시아 내 주요 관료까지 총 9명이 이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뭐 사인이 좀 다르다고 해도 9개월 사이에 9명이 죽었다는 게 이건 우연의 일치를 보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각국에 있던 러시아 외교관 대사들이 이렇게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죽은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이 러시아 외교관들의 잇따른 죽음에 미국의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요, 사망한 대사들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얘기 많았지. 2016년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한 폭로 전문 사이트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자 당시 민주당 측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승리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 일명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트럼프 관련 음모론 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에서 벌인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망한 해외 주재 대사들과 고위 관료들이 반 푸틴 인사들로 세상에. 푸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 연쇄 사망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음모론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7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음모론 소개에 앞서서 이번 특종과 관련된 인물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아, 이건 참. 몇 달 전에 돌아가서 그 일론 머스크한테 그 입 좀 다물라고 하고 싶어요. 어우 시원시원한. 와, 진짜 시원하게 얘기해. 조승우 씨도 물렸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승우 씨가 일론 머스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던 이유. 지난 4월 말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암호화폐 비코인이 5월 10일 미국 내 가격이 7% 이상 폭락. 국내 시장에서도 13% 이상 대폭 하락하며 그야말로 한순간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쳤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였던 겁니다. 아유 정말 많은 피해자가 있죠. 왜냐면 지난번에 SNS로 주식 시그널 같은 거 잘못 줘가지고 요동을 쳤잖아요. 뭐 맞아요. 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제 주변에서는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지난 1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SNS에 단 한 줄, 샵 비코인이라고 올리자마자 반나절 만에 비코인이 18% 이상 폭등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였고요. 이후 비코인으로 피사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전일 대비 비코인의 가격이 약 15% 상승. 그런데 지난 5월 10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SNS를 통해 저희 전기차 구매 시 허용했던 비코인 결제를 중단하겠습니다. 비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할 때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비코인 결제를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난리 났죠, 전날. 갑자기 저러면 어떡해.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들썩였잖아요. 난리 났죠. 자, 그런데 비코인에 대한 그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아니 혹시 D코인 띄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곧 T전기차 D코인 결제 승인할 듯. 일부 누리꾼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 비코인 악재를 터뜨린 이유가 또 다른 암호화폐인 이 D코인을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건데요.
실제로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D코인 수호천사를 자처 스스로를 D코인의 파더로 부르는가 하면요. 본인의 SNS에 D코인의 상징인 시바견과 관련된 다수의 밈을 게재해왔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D코인을 띄우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겠죠.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현재 B코인 채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 맞서 미국이 패권을 쥔 암호화폐를 찾아 적극 지원에 나섰는데 이 가상화폐가 바로 D코인이라는 거죠. 아니,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정말 D코인을 띄우기 위해서인지 진실은 일론 머스크만 알고 있겠죠.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5위를 공개합니다. 미 이것 시위의 배후. 여러분 워런 버핏과 함께 투자계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투자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 아십니까? 네네. 헤지펀드의 뭐 전설이죠. 딱 저희 대학생 때쯤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억만장자 소로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우리도 아는 엄청난 사건의 배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 뭐 적대적 합병 이런 얘기인가? 주가 조작? 지난해 5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며 미 전역에서 반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위의 배후가 조지 소로스라는 겁니다. 소로스가 시위대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며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음모론인데요. 아니 뭐 이럴 이유가 있나요? 이거 5위도 가까운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회 운동을 이거 조종했다는 쥐락펴락 거는 이거는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거 저 1위 포기하고 나가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은 미국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진 이야기입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이 확산된 후에 SNS에서 소로스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에 2만 개에서 무려 50만 개로 급증합니다. 급기야 소로스에게 폭발물이 담긴 우편을 보내니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음모론이 영향력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힘을 가졌으니까 자꾸 이제 위협을 하는 거니까. 근데 흑인도 아닌 소로스가 대체 왜 이 반인종차별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일부 음모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헝가리 출신 미국인으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소로스가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당시 트럼프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창 시위가 벌어지던 지난해 7월 13일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흑인 인권단체 등에게 한화로 약 2,654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 게다가 이전보다 유독 큰 거액의 기부 소식에 조지 플로이드 시위 배후설 음모는 더욱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저는 약간 지나치는 정체성은 없고 정말 건전한 취지로 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나쁘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기부한 거죠. 근데 억만장자라고 해도 기부액이 많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자꾸 일이 일어난다면 소로스가 입장 발표를 하긴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얘기했어? 자, 이 시위대 배후설에 대해서 소로스의 대변인은요, 세간의 음모론을 적극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소로스를 둘러싼 음모론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대가 내세운 것이 반인권, 반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은 시위대의 의도를 좀 훼손하고 이 가치를 모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네 어떤 의식을 갖고 나온 분들을 조금 폄훼하는 게 아닌가.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4위 공개합니다. 일본 모모모를 예언한 만화? 얼마 전 숱한 논란 속에 폐막한 일본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프렌시코에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뿐 아니라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예언했던 만화 아키라. 소개했었죠. 소개했잖아요. 그래 그 포스터 화면 그래. 되게 소름 돋아. 연도도 똑같고 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만화 아키라처럼 또 한 번 놀라운 예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만화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만화죠? 2008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주간 잡지에서 연재된 만화 코펠리언. 2013년엔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약간 세기말적이네.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키라하고 비슷한 필인데? 조금 음산하죠? 이 만화 코펠리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중 2016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쿄만의 오다이바 원전의 화재가 발생.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연재를 시작한 코펠리온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언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되는 게 이상할 거 없다. 아, 그렇죠. 예언은 정도 보기는 좀 우습다. 예언,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물론 지진을 예언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만화 속의 원전 사고의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지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냉각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원자로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서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만화성 묘사와 실제 재난이 너무나 흡사해 논란이 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어쨌든 외부 원인이나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진, 냉각 장치, 멜트다운 이런 게 이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소름 돋아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거는 진짜 무섭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3위를 공개합니다. 미 트럼프가 퍼뜨린 이것. 음모론 논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그리워 살짝.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사실 그 일론 머스크 이전에 네. 한 줄 한 줄의 영향력은 이분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사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기 SNS에서 최초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뭐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음모론이 뭐 계속 살아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 음모론을 굳게 믿고 본인 SNS에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가요. 지난해 7월 29일에 열린 백악관 브리핑 도중에 한 기자와 설전을 벌이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해 중도 퇴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으면서 그런 음모론을 믿고 그걸 오히려 본인 SNS에 퍼뜨리고 이거는 조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게 신뢰한 그녀.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배후 세력은 바로 의사 스텔라 이메뉴얼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최전방 의사들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는 따로 있고 효과 없는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텔라가 등장한 이 기자회견 영상은 가짜 뉴스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SNS상에서 강제 삭제 조치당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의사 스텔라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도 퍼뜨렸다는 얘기네요. 뭐예요? 알고 보니 의사 스텔라는 불의 권능 목사들이라는 교회의 창립자로요. 외계인의 DNA가 현대 의학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게 하는 백신을 과학자들이 개발 중이라며 정말 믿기 힘든 음모론을 퍼뜨려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믿음이 안 가네요. 외계인의 DNA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니까 이건 뭐 너무나 앞서간 주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믿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게 믿은 의사 이메뉴얼이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주장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요. 임상 결과 끝에 FDA에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 게다가 마스크는 필요 없다던 이메뉴얼이 정작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방문자들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썼다는 건 너무 황당합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욕하는 음모론 19, 저 정 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백신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위스콘신주 크래프턴의 한 병원, 무려 57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담긴 박스가 냉장고 밖에 방치돼 있었던 건데요. 어떡해.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냉장고 안쪽에 있던 물품을 꺼내려고 백신 박스를 빼놨다가 다시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야간 당직 근무를 썼던 약사 스티븐 브래던버그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 아쉽네.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던 어떤 백신이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수인 줄 알았던 그의 행동이 사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브래던버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자 브랜던 버그가 평소에 백신이 수상하다고 했어요.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에 대한 동료들의 심상치 않은 증언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아니, 백신이 DNA에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고요. 제가 인류 종말을 막은 겁니다. 너나 맞지 마. 아 정말 진짜 답답하네. 무슨 답답하다 진짜. 진짜 너나 막지 마라. 백신이 DNA를 변형한다고 믿은 음모론자였던 브래던버그는 백신의 효능을 비활성화하기 위해 냉장고 속에 잘 보관돼 있던 백신 박스를 꺼내 일부러 상온에 방치해뒀다고 시인합니다. 지난 6월 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해집니다. 자기가 맞지 말든가. 그래, 누가 맞고자 하는 어떤 백신이 귀한 백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폐기한다는 거. 이거 열심히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거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현재 문제는요. 이 브래던버그처럼 백신 음모론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에서 44세 성인 중 무려 20%가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마도 사실이라고 답했고요. 7%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통계가 어이가 없네요. 엄청나네. 27%예요 그러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종식의 최대 걸림돌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꼽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불신, 음모론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기준 사상 최악의 산불로 무려 여의도 면적의 약 2,500배인 7,284제곱킬로미터가 소실. 약 8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된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부러 산불을 낸 게 틀림없어요. 미국의 일부 음모론 단체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자들은 미국 정부에서 신무기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이용해 고의로 산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정부가 그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심한데 저걸 왜 정부가 너무 손해인데. 왜 그래? 그리고 저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지향성 에너지 무기? 이건 뭐예요?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실제 존재하는 신무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대한 에너지파를 모아서 특정 지역에 쏘는 무기입니다. 무섭다. 미국의 일부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정부와 그림자 집단이 공격의 타깃으로 삼은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노리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공격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상점과 레스토랑들은 탔는데 주변의 풀들은 멀쩡하잖아요. 이건 지향성 에너지로 특정 부근만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진 속의 빛 기둥이 바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저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민주당에서 고속철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화재를 내서 일대를 없애려 한 겁니다.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공화당과 주민들이 재정상의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에서 고의로 산불을 냈다고 주장한 겁니다. 고속철도보단 나는 오히려 지향성 무기인가 저게 더 설득력 있네. 저 불기둥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뭐 밝혀진 게 있어요? 설득됐는데요, 이미? 아니 왜냐면 저 불기둥이 산불은 아니잖아요. 모양 자체가 이제 솟은 게 뭔가 있다. 네. 아 근데 뭐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음모론자들이 제시한 사진들은 조작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불에 타지 않는 소재들 혹은 불과 바람의 방향 때문에 얼마든지 일부분에서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아직 개발 단계로 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타깃을 정해 화재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근데 조작된 사진이니까 열받네. 나 완전 믿었는데. 근데 사실 불기둥에서 완전 믿으셨죠? 네, 불기둥에서 완전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음모론들이 득세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해마다 이런 비극들이 발생하니까 자꾸 이런 억측들이 생겨나는 거고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